쥐가 인간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국의 농부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쥐를 근절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접근 방식에 쥐를 포함시켰습니다. 함께 모험을 떠나고 넘버원은 내버려두자. 영국에서는 쥐 사육 모델이 보다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농업의 새로운 추세로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장의 대부분은 온화한 기후와 유리한 자연 조건이 특징인 미들랜드와 사우스 요크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영국 농경지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3%의 토지가 대규모 쥐 사육을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생쥐는 일반적으로 서식하는 서식지를 모방하기 위해 온도 및 습도 조절 시스템을 갖춘 밀폐된 시설에서 사육됩니다. 일반적인 농장에서 사육할 수 있는 쥐의 수는 모델과 생산 이유에 따라 5,200만 마리입니다. 생쥐의 건강, 성장률, 고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에서 사육되는 생쥐의 식단에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밀, 귀리, 분쇄, 옥수수를 포함한 통곡물은 생쥐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며 신선한 야채도 제공됩니다. 그들은 매일 2-3끼의 식사를 나누어 먹으며 먼지와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운 위생적인 먹이 트레이에 보관합니다. 또한 드립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쥐에게 깨끗한 물을 꾸준히 공급합니다. 이는 케이지가 촉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세균의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또한 농부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 위해 일상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건강 보조식품으로 섭취합니다. 생쥐가 이렇게 깨끗한 식습관을 기준으로 사육된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쥐는 매우 강력한 번식 능력을 지닌 종이기 때문에 키우기가 쉽지만 농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암컷쥐는 빠르면 5-6주령부터 번식을 시작할 수 있으며 번식 조건에 따라 1년 내내 5-1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 배에는 6-12마리의 강아지가 있지만 어미의 건강이 좋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다면 강아지의 수는 15마리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생쥐가 임신 기간을 거치는 데는 약 19-21일이 소요되며 출산 후 어미는 단 24-48시간 내에 다시 교미를 할 수 있습니다. 쥐는 임신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영국에 위치한 농장에서는 번식쥐와 고기쥐를 구별하는 사육 시스템을 통해 번식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농부들은 수정 효과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 태어난 쥐의 크기가 일정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수컷 1마리와 암컷 3마리로 구성된 모델을 자주 사용합니다. 최근 출산한 쥐에게 유즙 생산을 촉진하고 출산 후 빠른 회복을 위해 고단백 식사와 미네랄 보충제를 제공합니다. 이 사랑스럽고 작은 생쥐가 마음에 든다면 영을 남겨주세요. 농장이나 들판에서 수집된 생쥐는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 섭취되는 식품의 청결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가공 절차를 거칩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세척한 다음 고기의 품질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체를 제거하기 위해 손으로 껍질을 벗깁니다. 생쥐의 살을 몸통, 허벅지 등 다양한 구성 요소로 분리하기 위해 먼저 적당한 소금물에 다시 한번 세척합니다. 고기를 준비한 후 매우 맛있는 요리로 준비됩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생쥐, 구이 요리는 특유의 향과 부드러운 식감,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생쥐를 준비하는 동안 깨끗한 곡물로 키울 때 특히 그렇습니다. 고기를 먼저 로즈마리, 마늘, 후추, 머스타드 등의 허브로 양념한 다음 숯불이나 장작 오븐에서 굽습니다. 이는 고기의 풍부한 맛을 유지하는 동시에 아름답고 바삭바삭한 껍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쥐고기는 요리일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소비 경향과 혁신적인 재료 조합에 대한 연구를 반영하는 친환경 요리의 구성 요소로도 간주됩니다. 구운 쥐를 한번 먹어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 섹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생쥐 고기를 특별 요리로 조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고 영리한 애완동물로 사육되는 다양한 종류의 생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생쥐가 동물 소비에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완동물로 키우는 가장 흔한 유형의 쥐 중 하나는 멋진 쥐인데 특히 친절한 태도와 벨벳 같은 털을 특징으로 합니다. 덤보쥐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큰 귀와 귀여운 외모로 인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렉스마우스의 독특한 곱슬털이 이를 돋보이게 합니다. 이 쥐들은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훈련이 간단하고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양육 기간 동안 그들은 위생적인 울타리에 수용되고 특별한 음식을 제공받으며 마치 진짜 작은 친구처럼 대우받습니다. 쥐를 애완동물로 키운 적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 경우 선호하는 견종을 알려주세요.
지속 가능한 쥐 사육이 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동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경제적 영향입니다. 미들랜드와 사우스 요크셔 같은 지역의 많은 농부들은 환경적 이유뿐만 아니라 수익성 때문에 쥐 사육으로 다양화했습니다. 틈새 요리 시장과 애완동물 무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신흥 부문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에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잠재력 외에도 생쥐 고기의 증가는 변화하는 요리 트렌드에도 활용됩니다. 일부 소비자는 이 아이디어가 맛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환경의식이 있는 식품 애호가들이 지속 가능하고 모험적인 식단의 일부로 생쥐 고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전통적인 고기에 대한 윤리적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대안을 제공하는 쥐 기반 요리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중 보건 및 규제 표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국 식품표준청은 농장과 가공 라인이 엄격한 위생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병 예방부터 도축 프로토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백질 산업의 초석인 식품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탐구되지 않은 또 다른 영역은 지하 처리 라인 자체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고급 온도 제어, 자동 분류 시스템, 로보식 스키너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모두 지표면 아래에 설치됩니다. 지하로 이동하면 토지 공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보안이 향상되고 날씨 변동으로부터 운영이 보호됩니다. 효율성 외에도 업계는 순환 경제 원칙을 옹호합니다. 많은 농장에서는 부산물을 낭비하는 대신 쥐의 뼈, 털, 장기를 비료, 동물 사료, 심지어 에너지로 가공합니다. 이 폐수의 루프 시스템은 육류 생산으로 인한 환경 발자국을 크게 줄여 쥐 사육을 저폐기물 농업의 진정한 사례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고려는 간과될 수 없다. 쥐 사육에는 소나 돼지보다 작고 감정이 덜한 동물이 포함되지만 동물 권리단체는 대량 사육시설의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일부 농장에서는 효율성과 동정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풍부한 환경과 온화한 취급 관행을 포함하여 보다 인도적인 주택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유전자 선택의 과학으로 인도합니다. 육류 생산량, 생식 건강 및 질병 저항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사육자들과 협력하여 소비에 이상적인 마우스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적 육종을 신중하게 수행하여 마우스 유전자 풀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장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더욱이 영국은 고립되어 운영되지 않습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쥐를 소비해왔으며 쥐를 사육하고 가공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글로벌 모범 사례를 적용하는 동시에 현지 표준과 문화적 기대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환경론자들은 쥐 사육이 생물 다양성과 해충 통제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야생에서 덫을 설치하거나 화학 독극물을 사용하는 대신 통제된 쥐 사육은 개체수를 바꾸고 생태학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책임감 있게 관리된다면 실제로 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흥미로운 가능성 중 하나는 실험실에서 재배한 쥐고기의 개발입니다. 배양 단백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진으로 과학자들은 동물 도살업 없이 깨끗한 쥐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쥐 단백질을 더욱 윤리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더 넓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막에서 박테리아 낙타의 생활 주기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박테리아 낙타 우유 생산량을 조사하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몽골 낙타, 국내 박테리아 낙타 또는 두 개의 혹 낙타로도 알려진 박테리아 낙타는 중앙아시아와 고비 사막의 대초원에 서식하는 발가락이 짝수인 큰 유제류입니다. 이 동물의 다른 이름으로는 박테리아 낙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름 외에도 이 종은 박테리아 낙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단복 낙타는 등에 혹이 1개밖에 없지만 이 특별한 종은 등에 혹이 2가에 있습니다. 200만 명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길들여진 형태가 그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작을 얻은 고대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박트리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트리아 낙타가 현존하는 낙타 중 가장 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깨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단봉 낙타보다 길이가 더 짧습니다. 자연 서식지 내에서 박트리아 낙타는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유동물입니다. 개인의 전체 키는 230cm에서 250cm이지만 어깨 높이는 160cm에서 180cm입니다. 꼬리의 길이는 35cm에서 55cm이며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225cm에서 350cm입니다. 혹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개인이 측정한 평균 키는 213cm입니다. 다음은 중국에서도 발견되는 박트리아 낙타의 서식지인 중국 지역 목록입니다. 신장의 위구르 자치구는 이러한 종류의 첫 번째 자치구로 눈에 띕니다. 이 특정 지역은 중국에서 박트리아 낙타의 가장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등 신장의 광대한 사막과 초원에서 그 존재의 증거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몽골 자치구 중 2개가 몽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몽골 북부 지역, 특히 그들이 발견되는 지역의 초원과 반사막 지역에서 박트리아 낙타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수성 2-3위를 차지했습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신장 자치구에 인접한 간수성 북서부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는 개인을 검색할 수 있는 추가 위치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우세한 사막과 대초원 환경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4위는 칭하이 성이다. 신장 자치구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칭하이 북동부 지역의 고지대 사막과 초원에는 추가적인 박트리아 낙타 무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낙타는 이 지역의 토착종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나는 박트리아 낙타가 티베트 고원 지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박트리아 낙타의 양은 앞서 언급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높은 고도에 위치한 초원과 사막이 특징인 티베트 고원에서는 박트리아 낙타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신장 지역에 위치한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공동체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경제 시스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해당 지역에 있습니다. 운송 및 짐을 싣는 동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고기, 우유, 양모도 같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들은 또한 운송에도 사용됩니다. 서식지 파괴, 밀렵 등으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박트리아 낙타의 야생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독특한 이중 등 낙타종의 가장 자연적인 서식지는 여전히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중국 북서부의 황량한 사막 지역입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일주 동물입니다. 즉 밤에는 밖에서 자고 음식을 찾아 하루 종일 환경을 탐색합니다. 우선 그들은 초식성 식품 공급원입니다. 건조하거나 가시가 많거나 짠맛이 있거나 쓴 식물을 먹을 수 있으며 턱은 가시와 같은 날카로운 물체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쓴 식물을 먹어치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낙타가 대체 영양 공급원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체를 섭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뼈, 피부 또는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조금씩 갉아먹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밧줄, 샌들, 심지어 다양한 종류의 텐트까지 포함하여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때때로 다른 아이템을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식물상이 있는 지역에서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처음 먹을 때는 삼켰더라도 완전히 씹히지 않습니다. 음식을 부분적으로 씹은 후 흔히 되새김질이라고 함 위장으로 보내지며 나중에 더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물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눈을 섭취하는 비교적 드문 동물 그룹의 일부입니다. 이 그룹에는 소수의 생물만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눈과 얼음이 주요 물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설선 위에 사는 동물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훨씬 더 큰 도메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눈과 얼음의 자멸은 물의 연용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동물은 한 번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만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물이 열을 유지하는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체중은 300kg에서 1000kg이며 남성의 체중은 약 600kg, 여성의 체중은 약 480kg입니다. 인간의 평균 체중은 약 300kg이다. 이 동물의 길고 털이 마른 털의 색깔은 개별 동물에 따라 짙은 갈색에서 모래색 베이지까지 다양합니다.
목과 목에 긴 털의 갈기와 턱수염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털의 길이는 최대 25cm에 이릅니다. 덥수룩한 털은 겨울 동안 아주 빨리 벗겨지고 상당 부분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마치 아무렇게나 깎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덥수룩한 털은 일종의 거친 털이기 때문이다. 뒤쪽에 있음이 있는 두 개의 호기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타류는 길이 삼각형 모양, 갈라진 위십술로 구별되며 이는 모두 낙타류의 특징입니다. 낙타의 얼굴은 길이가 특징입니다. 동물의 자연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모래 폭풍 동안 동물의 긴 속눈썹은 밀봉할 수 있는 콧구멍과 함께 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의 능력에 기여했습니다. 모래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양쪽 팔에 넓은 두 개의 발가락에는 분리되지 않은 독립적인 발바닥이 있으며 넓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모래 위를 걷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런 면 때문에 발이 특히 탄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사는 동물에게 적합하다. 이 낙타종의 자연 환경은 이동 능력이 특징입니다. 서식지는 바위산 덩어리, 평탄한 대초원, 고비 사막을 포함한 건조한 사막, 돌이 많은 평원, 사구 등 다양한 환경을 포함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기온에 더해 조건도 꽤 까다롭습니다. 식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 수자원도 제한되어 있으며 조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박트리아 낙타의 털은 1년 내내 겨울에는 섭씨 영하 30도부터 여름에는 섭씨 5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물의 가용성과 전 세계 낙타의 지리적 분산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큰 무리의 낙타떼가 강이나 산 기슭에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름에는 샘물을, 겨울에는 눈의 형태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위치 모두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낙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낙타 중 가장 큰 낙타이기도 합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낙타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낙타 중 가장 큰 낙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낙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낙타라는 구별을 갖고 있습니다. 박트리아 낙타의 가장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혹독한 추위부터 뜨거운 열기까지 다양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극도로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한 번에 최대 57리터의 물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입니다. 그들은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도 한 번에 몇 달 동안 생존할 수 있는데 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혹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 가득 차고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고갈되면 혹은 작아지고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걷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에는 두 다리를 같은 쪽으로 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보조를 맞춘다. 이를 통해 거리를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속보의 특징은 대체 대각선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다른 네 발 달린 동물이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시속 65km, 시속 40마일에 달하는 속도를 내댄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여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박트리아 지역의 낙타 품종은 뛰어난 수영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후각은 시각만큼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의 품질은 특히 높습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최대 50년까지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포획된 박트리아 낙타의 평균 수명은 20에서 40년 사이입니다. 중국의 특정 지역, 특히 신장 지역에서는 박트리아 낙타 경주로 알려진 대회가 있습니다. 이 경주는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낙타의 한 유형은 박트리아 낙타로 알려져 있으며 두 개의 혹이 있는 몸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중앙아시아의 만연한 건조하고 가혹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합니다. 낙타 경주는 문화 행사일 뿐만 아니라 박트리아 낙타와 그것이 속한 품종의 힘, 속도, 민첩성을 보여주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라이더는 낙타에 올라타 지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트레일은 종종 상당한 거리를 커버하며 모래나 바위 지형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 내에서 이들 종족은 그들이 보존해온 문화적 유산과 관습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 경제 및 일상생활에서 박트리아 낙타의 중요성이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주는 문화적 축하 행사나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기타 중요한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됩니다. 노련한 낙타 기수들을 지켜보고 그들이 주변에 조성하는 쾌적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그들은 주변 지역에 위치한 마을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강건한 종은 박트리아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박트리아 낙타 경주는 이 동물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독특하고 매혹적인 문화적 경험으로 간주됩니다.
태초부터 우유는 중국의 특정 지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식단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자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우유를 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특정 품종의 고기가 널리 소비되게 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중국의 박트리아 낙타 우유 생산은 인근 지역에서 동물의 지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박트리아 낙타는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중국의 박트리아 낙타유 생산에 관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 중 일부가 다음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A. 1. 소비되는 우유의 양. 중국의 박트리아 낙타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지속되는 수유, 주기 동안 매일 3~7리터여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품의 구성이다. 박트리아 낙타 우유는 젖소 우유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두 가지 유형의 우유를 비교할 때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식품에는 비타민C, 철분,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다른 식품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3. 전통의 활용. 중국 북서부의 몽골족과 위구르족 등 목축 부족들은 항상 낙타 우유를 식단의 필수 구성 요소로 포함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신선하거나 발효되거나 다른 유제품으로 가공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모두 괜찮습니다. 네 번째 대안은 상업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에서 박트리아 낙타 우유 생산에 대한 상업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지난 몇 년간 내내 관찰되었습니다. 영양분이 더 높은 대체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농장과 유제품 회사에서는 낙타 우유로 제조된 제품을 생산 및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박트리아 낙타 우유를 성공적으로 제조하려면 충족하고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다른 낙농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유 생산량 외에도 전문 지식과 인프라의 필요성이 직면한 과제 중 일부입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종 및 농업 관행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박트리아 낙타유의 생산은 계속해서 중국 특정 지역의 문화 및 경제 환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욱 사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낙타 우유 사이에 주요 차이점을 초래하는 요인 중 일부는 환경, 낙타의 먹이 습관, 중국 낙타 우유와 UAE 낙타 우유 제조에 사용되는 낙타 품종입니다. 1. 날씨입니다. 기후는 낙타유 생산과 낙타유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낙타가 생산하는 우유는 내몽고 등 중국의 건조하고 추운 지역에서 사육되는 낙태에서 나옵니다. 이 낙타는 중국 낙타가 생산하는 우유의 원천입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가혹하고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낙타로 만든 낙타유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품종입니다. 또한 두 지역 내에서 우유 생산에 사용되는 낙타 품종과 관련하여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두 개의 혹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박트리아 낙타가 주로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혹이 하나 있는 것으로 구별되는 단봉 낙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3. 영양 섭취. 낙타가 섭취하는 음식은 낙타가 생산하는 우유의 구성과 맛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낙타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은 낙타 우유를 만드는 낙타가 주로 풀을 주요 영양 공급원으로 섭취한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원은 낙타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의 낙타 영양은 일반적으로 자연 방목과 대추야자, 곡물 및 풀을 포함할 수 있는 보충사료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먹이 조합은 낙태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활용됩니다. 애사,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낙타유를 생산하는 동안 서로 다른 가공 공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양한 저온살균 기술을 사용하거나 맛을 첨가한 결과 맛과 질감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사항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고객이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낙타유 수요는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각 국가 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도 때문에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낙타유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인구의 식단의 구성 요소로 소비되기 때문에 낙타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국가입니다. 낙타 우유의 소비는 우유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과 같은 중국의 일부 인구 집단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타 우유는 최근 중국 시장에 출시된 비교적 새로운 제품입니다. 맛, 함량, 품질의 구체적인 차이는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특정 낙타 품종은
물론 사용되는 다양한 농장 및 생산 방법으로 인해 장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인스턴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